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 출석을 합니다. 잠시 후부터 열리는 대검 국감, 오늘 저희 김지의 돌직구쇼에서는 윤 총장의 입장 장면부터 국감의 시작, 그리고 국감의 전 상황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과연 오늘 대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리고 수사에서 배제된 최근 옵티머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밝힐까요?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위기의 윤석열 검찰총장.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권이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총장 가족의 비위 혐의까지 사실상 수사하라는 뜻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감에 출석을 합니다. 잠시 후 저희가 생중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윤 총장은 국감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요? 작심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잠시 후에 생중계로 들여다보시죠.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독감 접종 후에 사망 10명째. 이 기사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10명째였는데 간밤에 1명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분이 독감 접종 후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경북 성주와 경남 창원에서도 한 분씩 숨졌다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여부를 지금 저희들이 취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면 총 13분으로 기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가 경북 성주, 경남 창원에서 조금 전에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사실인지 여부 확인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편가르기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여러 번 의견 냈지만 변화가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죠. 당내 일부 인사들은 큰 의미 없다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서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맞다면 금태섭 전 의원의 이른바 정치적 몸값과 몸집이 더 커진 셈인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 대선도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러스트벨트, 미 중서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번엔 바이든 손을 들어줄까? 펜실베니아 초접전 양상. 미 대선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TV 토론 중에, 연설 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인천 화재 라면 형제.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8세 동생이 8세 동생이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형은 몸을 던져서 동생을 감쌌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생이 숨졌습니다. 의식 회복 중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천여 명이 온정의 손길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코로나19 전문가이자 고려대 약대의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저희 돌직구쇼는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2분이나 모시고 방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포비아. 백신 불안해서 못 맞겠다라는 포비아가 국민들을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간밤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백신 접종 후 11명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망을 하셨고, 경북 성주와 경남 창원에서도 한 분씩 돌아가셨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러브콜. 탈당을 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의 생각은 무엇일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반격.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 대검 국감에 출석합니다. 반격,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 윤 총장은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요? 직접 생방송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준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잠시 후 10시부터 대검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출석 장면과 국감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그에 앞서서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톱뉴스 주제입니다. 확산하는 독감 백신 포비아,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 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사례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셔서 공식적으로는 현재 1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뜬 뉴스 속보가 사실 확인된다면 13분이 되는 셈입니다. 단기간에 백신 접종으로 이후에 이렇게 사망을 하신 경우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역대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백신 접종 후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공식적으로 간밤에 돌아가신 분까지 11명,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 18세 고교생이 백신 접종 후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요. 그제 20일 전북, 전남, 대전에서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경기, 대구, 제주에서 6분이 돌아가셨는데, 특히 서울에서 돌아가신 분은 50대 여성, 무료 백신이 아니라 유료 백신, 그리고 기저질환도 별다른 질환이 없는 분이 유료 백신 접종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 대전에서 한 분이 또 돌아가신 뉴스가 집계가 돼서 현재까지 총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접종한 백신의 종류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몇몇 조간 신문에서도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맞냐, 백신 공개하는 것이 맞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표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18세 남성이 사망을 했는데, 백신은 보령 플루 테트라 백신주 13, 18세용이었고 기저질환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주변인들에 따르면 간단한 비염 정도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78세 여성 역시 해당 백신으로 접종 이후에 돌아가셨고요. 대전 82세 남성은 기저질환이 없었다. 어르신용의 코박스 인플루 4가 백신, 대구 78세 남성은 기저질환이 있었고 해당 백신, 서울 53세 여성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유료, 돈 내고 내는 유료 백신을 접종 후에 돌연 사망을 했습니다. 제주 69세 남성, 경기 고양, 경북 안동, 대전 총 11분이 현재 백신 접종 후에 불명확한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경북 성주와 경남 창원에서도 각각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 속보 저희 돌직구쇼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뉴스이고 더군다나 온 국민들이 관심 있는 백신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11명으로 저희는 집계를 하겠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해당 백신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일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동일한 백신을 접종받으신 많은 분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괜찮으셨다는 반응을 봐서는 이 백신이 어떤 독성 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백신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이 밝히지 못한 것 한 가지는 그럼 왜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부검 등의 역학조사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고려대 약대 김정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후에 원인 모를 이유로 숨졌습니다. 정말 정부의 발표대로 백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100% 확신해도 되는 겁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11분에서 13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은 백신을 수일 전에 맞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이 어쨌든 원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백신에 독성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공정을 통해서 매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백신주는 달라지거든요. 예. 백신을 만들 때 쓰는 바이러스가 달라지는데 올해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로 백신주를 만들었고 공교롭게 최근에 유행했던 2019년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들이 포함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백신주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은 물론 백신의 어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제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희 교수님, 전문가의 소견은 백신이 문제가 돼서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남 창원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조금 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이틀 전에 독감 주사를 맞은 79세 남성이 목욕탕에서 사망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백신 접종 이틀 후에 79세 남성이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 저희가 지금 사실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를 11명에서 지금 이 시점부터 12명으로 저희들은 조정을 해서 보도를 하겠고요. 경북 성주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취재진이 취재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희 교수님의 말씀은 이 전문가로서의 견해지만 정부에서는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은경 청장이 얘기했던 대로 백신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료 접종은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은경 청장이 발표했던 시점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정은경 청장 발표 때와는 다소 달라졌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엿새 만에 12건 조정하겠습니다. 12건. 조금 전 확인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12건인데 독감 접종 계속해도 되느냐라는 불안감인데요. 백신 접종 후 사망이 급증하고 있고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25건이었는데요. 벌써 엿새 동안 올해는 접수된 사망 사례가 12건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총 25건인데 벌써 이번에만 12분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도 급증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건수가 총 431건인데 예년에 비해서 신고 건수의 2.3배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세 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132건에 그쳤고 2019년에는 177건에 그쳤으니까 두세 배가 맞군요. 저희들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전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의용 청장과는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백신 접종을 계속해도 되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부터도 사실은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좀 불안은 하는데요. 저는 사인 규명에 대한 그래도 개략적인 발표가 질병청이나 관계당국에서 나올 때까지는 아주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보고가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리고 유통업체가 좀 새로 선정되면서 관리가 뭐 문제가 되는 건 다 폐기했다 하지만 과연 그게 깔끔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김재희 교수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질병청의 발표 전까지는 조금 급하지 않은 사람들 지켜보라 라는 다소 유보적인 이야기를 꺼내 들었고, 김정희 교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그래도 권고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매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독감 그리고 합병증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 백신을 접종 많고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나 길랭바레 증후군인데, 그 발생 비율을 보면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접종을 안 맞고 감염이 됐을 때 합병증으로 사망하신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잠재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년하고는 다르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짧은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는 뭔가가 이 백신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40대 후반인데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유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근데 공교롭게 꼭 백신 접종을 맞아 하시는 분들이 고위험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연령층으로 봐서는 65세 이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000명에서 5,000명 중에 대부분의 사망자가 이 65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독감이 걸렸을 때? 네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무료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또 그분들이 주로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걸로 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일단 뭐 보건당국에서 정은경 질병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현재는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 사업을 중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파악이 안 됐지만 개연성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런 위험성이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고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선택은 백신을 맞는 국민들이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 접종을 받으시는 거하고 모르고 받으시는 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보건당국에서 국민들께 고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의 사망자 수가 단기간에 발생을 했고, 그것이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이 같은 의문의 사망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으니까 무작정 백신을 맞아도 된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은 저희 양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아직 안 맞으셨다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잠깐 맞지 말으시라. 이제 정부의 결과를 보고선 접종을 하셔도 그렇게 늦는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보시라라고 제안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그냥 믿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서 접종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경북 성주에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성주에서 44년생 여성이 20일 오전에 접종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됐는데요.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고 사망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백신 접종 후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례가 13건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인데, 자, 이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하게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접종을 한 분이나 접종을 아직 안 한 분들이나 모두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제 맞으셨어요? 어제요. 걱정이 되지. 맞고 나도 걱정이 되네. 진짜 겁나 맞겠나 애들 아빠는 맞을 때가 됐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조금 참아보고 기다려보라 했어요. 겁나가고 불안해가고. 지금 보려고 했어요. 좀 늦게 맞으려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우야에는 맞아야 안 되겠나. 불안하더만도.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불안감인데, 지금 공교롭게 김정희 교수님, 질병청이 백신에는 이상 없다, 중단 안 한다, 백신 접종하셔도 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말대로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거라면 지금 총 13분이 백신 접종 후에 왜 돌아가신 겁니까? 지금 어제 그 보건당국 브리핑에서 발표한 얘기로는 실제로 신종플루 때 2009년 신종플루 때 마찬가지로 한 10명 가까이 사망을 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사망하신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독감 백신과 연관 관계가 밝혀진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 원인 미상으로 사망하신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때도 원인 미상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당시에 사망한 이유가 실제로 10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하고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사망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추워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가 과연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스트레스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 스스로도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신에 대한 어떤 거부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까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백신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감염병의 통제 수단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 실제로 그 백신,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나 선입견을 갖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올해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일각의 뭐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 사망자들이 주로 무료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돈을 더 내고 유료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이 많고 유료 백신이 동났다라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취재해서 알기로도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은 똑같은 제약사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것이지 유통과 공급망만 다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료 백신하고 무료 백신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은 똑같고요. 무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언급이 됐었던 그 신성약품하고 DL팜이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체가 공급만 할 뿐이지 그 제품 자체는 유료 백신하고 똑같습니다. 유료 백신은 그냥 단순하게 민간 의료기관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급을 받은 다음에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정책적 결정과 관련된 의문과 또 이야기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볼 텐데, 먼저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사실 이번 백신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감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백색 침전물이 발견돼서 국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 신성약품에서 공급했었던 무료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곤혹을 겪어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까지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백신을 향한 어떤 걱정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대로 적어도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주 정도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보도들을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컨대는 좀 그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보건당국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망에 독감 백신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것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이후 지금 독감 백신 사망이 25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요 며칠만 해도 지금 벌써 13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혹여 생산과 유통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주의 변화에 있어서 또 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무료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부가 얼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보수적으로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전에 뉴스 자막 속보로 봤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지금 그 코로나 환자가 121명 세제수로 늘어났거든요.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힘들고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건은 국민들 생명과 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바람을 좀 질병관리청이 좀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이번 사례 직전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2009년부터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분들의 평균적인 통계가 1년당 한 해당 두세 분, 많아야 한 해당 두세 분 돌아가시는 꼴로 평균이 계산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올해는 13분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백신 접종 중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고집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불충분하다는 거고요, 설명이. 지금 당연히 이제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나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설사 과학적 통계적으로 이 백신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단 한 건이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정부의 입장을 한번 더 고민스럽게 들여다보면, 지금 금방 자막 속보에 나왔어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예상됐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올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독감과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트윈 팬데믹이 한꺼번에 오는 상황을 정부는 너무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고 나서 그 효과가, 항체가 생긴 효과가 나타나기는 약 한 시간이 얼마 정도, 2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질 거고, 아까 김정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독감으로 우리가 한 4,000명 정도 평균 그 목숨을 잃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어떤 국민의 건강 또 생명 이런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어느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텐데, 아마 기본적으로 두 분의 바람대로 굉장히 정부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되, 그러나 트윈 팬데믹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함께 정부는 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쨌든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 정치적으로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가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잘 들어서 그 전문가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백신 품목을 한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또라든지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얘기가 돼가지고 알려지는데 제주도는 얘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로또 번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 번호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미 발생한 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조회사가 무엇이냐는 것은 역학조사에서 현재 뒤에 있는 거고 그 해당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백신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인과성 부분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장에서 그 백신이 더 이상 쓰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제조회사를 물어본 걸 왜 백신 투입을 저희가 방해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거를 했을 때 역학조사에서 저희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제조회사를 알면 역학조사를 방해되는 이유는 뭡니까?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거죠. 제주도 측에서 이렇게 기자와 설전을 벌이면서 백신의 제조회사 등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했었는데 21일 오후 4시에 질병청이 해당 백신 제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방금 이 장면 무슨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백신 공포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이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알 권린 차원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환자 건을 이제 브리핑하면서 어떤 백신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의 종류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공개하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백신을 공개하지 않고자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게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또 공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아침에 이제 지적을 하던데 이 백신의 수량 그리고 뭐 대상자 수 이런 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백신의 품질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접종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각 지자체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백신을 두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다 이게 각 역할이 다 쪼개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만큼 이번 이제 사고에 대한 원인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설명돼야 되지만 이참에 어떤 백신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접종하는 것까지를 좀 한 곳에서 좀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재윤 교수님. 이제 백신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다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언제 맞아야 되느냐, 맞고 싶으면. 근데 보통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게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11월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보통 우리가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항체가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주에서 2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증, 그러니까 최고 인플루엔자 독감이 크게 유행할 최고 정점 피크 타임은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월 달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앞서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트윈데믹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가 마스크를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독감의 발생률이 좀 떨어질 거다,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성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떡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접종 부의 통증, 부어오름,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대부분 1, 2일 내 호전되지만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날 시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접종 후 계속 보채거나 음식물 섭취를 안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 등에 대해서 관찰하시고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안전한 예방접종 메뉴, 이상 반응 신고하기 기능 등을 활용하고 일단 무조건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앱 키고 뭐 저거 신고하는 것보다는 병원부터 먼저 가시고 나서 추후에 앱 하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관심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 국감에 출석하는데 혹시 자 우리 지금 제작진 현장 그림이 들어오면 먼저 대검 현장 한번 보고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준비를 해주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이 국회 법사위가 잠시 후에 주최하는 대검찰청 국감장 모습입니다. 아직 국감 시작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국감위원들도 아직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풀 기자단 카메라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장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의 전원에 따르면 현재 이미 국회에 도착을 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9시 54분 51초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국감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국회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에 도착하는 모습 카메라에 포착됐습니까? 네, 아직 포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가 국회에 상당히 많은데 포착되는 영상 확인되면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감장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의 변화라도 있으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소식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 일각의 반응이긴 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위해서나 민주당 위해서 잘된 일이다. 국민의힘이 더 당기겠지만 그래도 한때 한숟밥 먹었던 철수형이 외로우니 국민의 당행을 권한다라고 얘기했군요. 자, 금태섭 의원을 총선 과정에서 저격했었던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철새다.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 쫓아다니는 철새다. 초등학생 수준의 이기적 모습이다. 내 생각이 최고인데 당에서 안 받아줘. 너희들이랑 안 놀 거다라는 거라며 철새, 초등학교 수준이다 라고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직후에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라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새 롤모델이 바뀐 것 같습니다. 총선 직후에 이렇게 인터뷰했군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이 초선 때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당이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는 면이 있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은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라고 6월에 인터뷰해놓고 이제는 그 롤모델을 향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롤모델에서 너무 초등학교 철새까지 가기에 시간이 짧았던 건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탈당이라는 큰 변수가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과 탈당한 이후의 평가는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민주당 내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점에서 뭐 김남국 의원이 뭐 그전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당내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것과 또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발언에 이제 뭐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이 변했다. 어떤 유연함과 겸손함을 잃었다. 이러면서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의 평가는 뭐 김남국 의원 뭐 본인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민주당이 지금 많은 언론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의 소신을 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만큼 뭐 어제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음으로 그 조언을 잘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음뿐이 아니라 어쨌든 누구나 알지만 조직이라는 게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면 그만 건강성을 잃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민주당도 같이 고민하고 행동으로 뭔가 그런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격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 많은 김남국들이 설치니 민주당에는 희망이 없다. 제발 철 드세요. 꼬마 정청래, 꼬마 홍위병 노릇 그만하시고요. 라고 오히려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의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게 민주당 내부의 반응 중에 하나가 저희 돌직구쇼의 멤버이기도 했었는데 조응천, 박용진 의원
뭐 김혜영 전 의원까지 합해서 조금 박해라는 별명을 저희 기자들이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당 내에서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옳은 소리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박해에서 금이 빠졌으니까 조금 박해가 아니라 조박해가 됐네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감하지만 야속하다, 원망스럽다, 행운을 빈다. 다양한 감정을 3가지로 동시에 얘기했거든요.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공감하고 행운을 빈다. 박용진 의원은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 김혜영 전 최고는 안타깝다. 어디에 있든 뜻깊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워낙 또 4분이 절친했기 때문에 행운을 빈다라고 하면서도 못내 야속한 모습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자, 지금 국감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있는 모양인데요. 현장 한번 연결했다 이야기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착석을 했군요. 예, 지금 제일 앞줄에 착석을 한 모습. 자, 지금 일어선 분의 옆에 앉은 보이시죠? 흰색 마스크 쓰고 자, 지금 막 분주하게 옆에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다시 등을 기댄. 자, 저기가 이제 국감 증인석이잖아요. 저 증인석에 윤석열 총장이 10시 지금 정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했고요. 이제 자, 법사위원들도 한 분 한 분씩 입장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조금 전 국회에 도착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카메라 포착을 했습니다. 발동됐는데 혹시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줄리라는 이름 아시나요? 네, 줄리가 하세요. 네, 취재 기자들이 이제 입장하는 모습,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까지 저희 취재진이 찍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시 국감장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아직 여야 법사위원들이 입장을 하지 않았군요. 10시 1분 11초. 자, 요거를 우리가 작은 화면으로 좀 띄워놓고서 국감장면 보시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은 화면이 여기 뜨나요? 우리 PD님? 이쪽에 떠요? 수아 선생님 때문에? 자, 이쪽 어딘가에 좀 띄워주실 것 같습니다. 알아서 띄운다는군요. 박수현 전 의원님, 우리 PD들이 잘해요, 이런 거. 그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제 조금 박해 멤버들이 조금은 야속해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개인의 탈당 문제가 정말 이렇게 뭐 큰 뉴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박용진 의원은 뭐 이해는 하나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박용진 의원보다 좀 더 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도 못하고 동의를 못하겠어요. 네. 금태섭 의원이 저하고 대변인도 당일 같이 했던 아주 친한 후배이고 그를 아낍니다. 예, 정말로 아낍니다. 그리고 품성이 아주 고운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도 못하고 동의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보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걸 한번 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탈당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저는 가장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진짜로. 아니, 정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을 때는 그 당의 정강 정책에 동의하고 뭐 다 해서 모였어요.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당과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천 과정에 또 참여를 했었죠. 또 교묘하게도 또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과 이제 뭐 그런 맞습니다. 관계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끼는 후배로서 금태섭 정치인의 앞길을 축복하고 축원하지만 그러나 탈당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이재명 기자 말씀하신 대로 탈당의 전과 후가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이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 아끼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자신을 품어주지 못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당을 본인이 더 이해하고 더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의무가 또 당원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으로부터 버림도 받아보고 공천 학살도 받아봤지만 당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금태섭 의원께서 가시는 길 잘 되기를 축복하지만 어쨌든 당을 떠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나온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볼 생각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당내 인재 영입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지. 그분의 이제 의향이 어떤지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한번 뵙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탈당을 하면 저녁까지 우리가 다 떴으니까요. 이거 참여해 주십시오. 앞으로 뭐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양쪽 사이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바로 물어보죠.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지금 친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용서할 수 없다. 왜 나가냐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영입할 생각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금태섭 의원 같이 소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도층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저희 당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박수를 치고 싶고,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지금 좀 전에 김남국 의원의 반응을 봤듯이, 금태섭 전 의원이 이제 탈당의 변을 쓰면서 오만과 편가르기가 싫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탈당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저렇게 입장이 표변하는 저런 지금 상태가 이제 민주당의 모습이어서 싫다고 나왔는데 국민의힘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금태섭 의원이 저희 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당내에서 또 여러 분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러니까 저렇게 양극단으로부터 제3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이 안착해서 자신의 소신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모습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느 당이건 제대로 됐을 때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환영하고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해 볼 만한 분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박정화 대변인 혹시 서울시장 후보 같이 경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저는 강원도를 지킬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서울시장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거 생각하고 탈당 결정한 건 아니다. 정치인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 러브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다. 국민의힘 대표가 제 진로 상담해 주실 분은 아니지 않냐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느 쪽에서도 안 나간다, 영입 안 한다라는 말은 없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계산을 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페북을 갖다가 보니까 제목이 민주당을 떠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을 갖다가 보고 제목을 보고 제가 옛날에 그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영화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영화 보면은 쓸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나름대로 자기 당이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있었던 데를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이 쓸쓸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옛날에 정을병 선생이 육조지라고 하는 그 작품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6가지 그 나오는데 검사는 불러서 이제 사람을 괴롭히고 판사는 미루어서 고생을 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페북 글에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의 글에 보면 이제 자기가 징계를 갖다가 받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5개월 동안이나 묵묵부답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미뤄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금태섭 의원은 당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 모습에 대해서 소통도 못하고 유연하지도 않고 경솔한 그런 모습에 내가 동의를 못하니까 내가 아끼는 당이지만 떠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선 윤석열 총장, 이제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대검 국감 현장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네, 여야 법사위원들도 착석을 했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지금 착석을 해서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감 순서상 윤호중 위원장의 개회사 이후에 짤막한 개회사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종의 이제 인사말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국감에 나온 대검 간부들도 함께 동석을 해 있는데요. 그 대검 간부들도 소개하는 일종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 마이크가 이제 윤호중 위원장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과연 인사말에 윤 총장이 무슨 얘기를 준비했을까? 상당히 오늘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통상 인사말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인사말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찰총장과 사장검사 나란히 제일 앞줄에 배석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슈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인사말에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낼지도 많은 관심이 현재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국감과 관련돼서 여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회장이 편지로 주장을 했었던 이른바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들이 많고요.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수사의 외압 여부 등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현 정부 여권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비장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가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 계속 보시면서요. 국감 모습 보시면서 저희가 좀 토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재명 기자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대검을 저격했어야 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지금부터 앞으로 봐야겠지만 아마도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라임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될 거 그것뿐이 아니라 본인의 부인, 그다음 장모, 측근되는 수사로 다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강하게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제 강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만큼 본인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시 소신을 오늘 이제 충분히 밝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이제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 그래서 라임 이제 그 김봉현 전 회장을 무려 석 달 동안 66번이나 불러서 그냥 압박을 하고 특히나 이제 여권 인사 중심의 수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여부도 잘 이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밝힐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런 걸 예고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을 한차례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휘를 하겠다 예고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의 공세가 박정화 전 대변인 제대로 수사 안 했다. 그리고 당신들 가족 그 수사와 관련돼서도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 라는 직접적인 물음이 있었어요.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장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내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상컨대 한 3가지 정도 형태가 있겠죠. 첫째는 그 여당이 지금 무언가 때문에 저렇게 법무장관부터 앞서서 연타석 빈볼을 던지면서 이제 재갈을 물리듯 저렇게 하는 것에 맞춰서 답변하는 걸 예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뭔가 큰 한방, 소신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감사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핍박받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감사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고 감사에 대한 저항이 많다. 그래서 이 중간 정도의 선을 그으면서 답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법무부 장관 최근 수사지휘권 그다음에 어제 또다시 야당을 저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가 있어서 지금 선서를 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 윤석열. 자, 이제 선서를 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법사위원장에게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다시 돌려줍니다. 참고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증인도 선서문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선서문을 제출받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위원장의 검찰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을 순서입니다. 법사위원장 그에 대한 안내 멘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제2020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검찰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수사 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현황 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입니다.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이종근 형사부장입니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입니다. 고경순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이철희 과학수사부장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복두규 사무국장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발음하겠습니다. 33쪽 이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찰개혁 추진입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4개 반부패 수사부로 축소하였고 이후 금년 1월과 9월 네, 검찰총장의 인사말이 있었고요. 흔히들 이제 기관 보고라고 하는 대검 현황 보고를 검찰총장이 직접 하는군요. 네, 앞서 인사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이 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부정부패에 엄정 대응하고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고 밝혔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위한 자양분을 삼을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검찰개혁 국민 목소리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사말들이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가 이제 잠시 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 등에게 이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현재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37조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실은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랄까요, 중상모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던 표현을 제외하고 사실은 굉장히 좀 침묵에 가까운 입장을 잘 내지 않았었잖아요. 오늘 뭔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노랫가사 비유해서 이런 총장 또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조금 핍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늘 쓰는 말처럼 식물총장이란 말도 막 쓰이는데 그런데 이런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게 좀 유추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당장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그로 인해서 본인이 수사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총장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중상모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입장 낼까요? 또 여기서 중상모략이다라고 변함없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검찰총장이 하세요. 예. 쓰기는 정말로 그 예외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 조직을 무한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여당 정치인이나 여권 인사만 문제를 삼고 야권 정치인이나 검사들에 대해서는 향응과 관련된 진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특히 제 생각에는 뭐 야권 인사들, 야권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검사들이 향응을 갖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남부지검장부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갖고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오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나와서 여러분께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라임 사태를 지휘했었던, 정확하게 말하면 8월 11일에 부임해서 8월 31일까지 수사를 지휘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박순철 지검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고 현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수사팀을 지휘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1조 5천억 원의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 사태다. 그게 본질이다. 김봉현 전 회장이 횡령 사기 등의 범행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검찰 로비는 그 일부의 과정인데 정치가 그 본질을 뒤바꿨다라고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사내 게시글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안 했다는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남부지검장으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남부지검장의 사표는 좀 급작스럽군요. 예, 갑작스럽기도 하고 지금 저도 이제 읽어 보이는 건데 남부지검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잘못됐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본인도 밝힌 바가 있었지만 어쨌든 검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증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없었던 거다. 이 주장을 다시 한번 했고, 또 하나가 수사권 그 야권 인사에 대해서 이미 5월달에 보고가 됐었고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수사권 지휘,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근거가 됐던 어떤 야권 인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편파 수사다. 그리고 부실 수사를 해왔다. 이런 이제 의혹이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 지휘권 박탈은 잘못된 거고 수사 지휘권 자체가 잘못 발동된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수사가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국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자체를 정치가 다시 해서 이제 아마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추미애 장관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검찰 수사 자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얘기가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도 아마 입장을 밝힐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앞으로 추미애 장관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화 전 대변인이 아까 말씀 중에 윤석열 총장의 증인 선서가 있어 제가 발언을 끊었는데요. 남부지검장의 뭐랄까요 사퇴 표명도 이번 국감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특히나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해서 검사 로비는 수사 중에 그런 발언이 있지도 않았었다. 당연히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던 건 당연한 거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의 하나로 또 작용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사실은 8월달 인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전직 남부지검장은 이미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등에 대해서 자,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 언급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2플러스 글을 게시하고 방금 전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고요. 글쎄 뭐 저희들은 이 라임 사건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그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수사 인력을 계속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여 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 부도 규모에 비해서는 과거에 제가 그 2011년 대검 중수 이과장 할 때 처리한 그 부산저축은행 이 부도 사태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하지만 지금 이 수사 내용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남부지검 그 수사팀이 그 전직 송사면 지검장이나 지금 새로 부임했던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총장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까? 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19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그 김모 씨가 어디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인사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총장 측근 대학살 검사장 인사, 총장 주변의 과장들, 대검 과장들 학살 인사,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인사와 관련돼서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명을 고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요거에 관해서 인사와 관련돼서 총장께서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취임 인사를 제가 갔었고요. 1월 초에 아마 취임식 하신 날인 것 같은데 인사를 갔고 그리고 인사 마치고 이제 대검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을 일일이 아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조금 수정하거나 제가를 하시는 건데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몇 개까지 승진하고 뭐 배치는 뭐 수도권과 지방 배치는 어떻게 한다 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제가 또 대검의 그 간부들하고 뭐 대검 차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하고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만났고 뭐 어찌됐든 간에 저보고 초안을 짜라 그래서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뭐 기본 안이라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죠, 뭐. 간단하게 뭐 좀 사건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옵티머스 여권 로비 의혹과 관련돼서 동아일보에서 10월 12일자 보도된 게 있는데 윤 변호사가 검찰의 추궁에 30조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진술서 작성된 거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나서 SBS 보도되고 나서 어느 언론 매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에 뭐 보도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대검 차장하고 반부패부장하고 회의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나왔다고 하니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면 해서, 제가 받은 제보로는 그 안에 여권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도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글쎄 저는 반부패부장하고 차장한테 저걸 보라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해 주십시오. 네, 대검 예규에 보면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금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세요. 예, 대검 예규에 보면 이제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이게 이제 보고 절차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대검 예규, 부패 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예, 차장입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뭐 관행적으로 비공개돼 있던 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뭐 이건 지금 이 상황이나 감사의 시급한 필요 때문에 한번 또 확인이 필요한 거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김진애 의원님. 예.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에 대해서 2010년 이후에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감찰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감찰을 받았다면은 그 시점과 사유, 그리고 감찰 결과 등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 이후에 대검 산하에 설치됐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개요, 이거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이거를 하니까는 이게, 제출 거부를 하셨어요. 이미 한 번 하셨는데, 이거는 몇 년 전에 해단을 해서 이게 별로 현재까지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건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이 대검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 검사님들 명단하고 네. 잠깐만, 우리 의원님께서 저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일단 저축은행 합수단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저는 중수 1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만 하고, 저축은행 합수단은 다른 분이 단장을 맡고 팀장도 다른 검사들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감찰 조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국정원 사건 때 감찰 조사를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그 논란이 되는 얘기가 그 정모 씨가 저에 대해서 무슨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진정 제기가 된다고 감찰 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찰부에서 진정인 조사를 하고 내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혐의가 좀 객관화된다 싶을 때 감죄 번호를 따서 조사로 들어가는데, 저는 그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모든 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은 진정과 투서를 받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감찰을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자료 갖고 있지 않지만 뭐 감찰부나 이런데 있으면은 네네. 전부 내도록 예,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다고 제출해 주시면 저도 되고요. 그건 뭐 제가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알지는 못하는 사항. 네네. 예. 그 반부패 수사 그 보고 지침이에요? 훈령. 예, 부패범죄 수사 관련 훈령은 지금 비공개 훈령, 그 법령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차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검찰 관련한 이 훈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가 있고, 그러기 전에 그 법무부에서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 여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이해는 없으시죠? 위원회 지금 전환하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위원회 총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린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 답을 해주시죠. 글쎄, 저는 그 보고 훈령의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외부에 공개가 될 때 향후 무슨 수사 과정에서 여러 단계별로 그 보고 네. 그 루트별로 지금 국감 모습 보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라고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장관과 법무부를 비판하면서 굉장히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국감이 막 시작됐고요. 국감이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국감 장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취재해서 내일 저희 돌직구쇼 방송에서 오늘 국감에서 있었던 논란과 쟁점과 포인트,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 소심 발언과 이에 대한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입장까지 취재하여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알로에서도요. 제가 직접 이 국감 현장 장면 옆에 틀어놓고 국감 보면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이재명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와 함께 국감 함께 보면서 바로 생방송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에도 지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